과거의 메타버스는 지금과는 정말로 많이 다르다. 기술적인 측면도 너무나 다르고 경제적인 측면도 너무 달라요. 행성이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번에 이제 구글에 있는 그 웨이모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자기들의 행성을 2달 전인가 발표했죠.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행성이 뭐냐면은 얘가 201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웨이모가. 근데 여기서 자율주행 기업이니까 오프로드를 달려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2000년 그러니까 6년 5년 동안이죠. 한 2천만 킬로를 달렸어요. 2천만 킬로를. 열심히 달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막 달리는 거죠. 학습을 해야지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시티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거에서는 하루에 32,000km를 달려요. 얘는 오프라인을 5년 동안에 2천만 킬로를 달렸는데 여기서는 이 메타버스 행성에서는 하루에 32,000km를 달리고 4만여가지의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시티라는 가상의 행성은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냥 껍데기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바람이 불고 천둥도 치고 운전을 하다가 낙엽이 날아오기도 하고 사람이 뛰어오기도 하고 강아지가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끼어들기도 하고 누가 갑자기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를 웨이모가 이걸 왜 하겠어요?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공진화해요. 그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와 가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죠. 장단점이 명확해요. 현실에 있는 데이터는 아주 정확해요. 하지만 어느 세월에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해요. 근데 이 가상의 행성에서는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5년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하루 만에 다 모아요. 엄청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극강으로 높이기 위해 이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 열심히 오프로드만 계속 달리는 기업하고 이 가상 행성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쓰는 기업하고 경쟁력의 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까 BMW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회를 먼저 보는 기업들이 있고 가능성들을 먼저 보는 기업들이 있고 좀 저 멀리서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재밌는 트렌드야. 재밌네. 그냥 재밌네. 그냥 뭔가 재밌네 되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그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메타버스를 정말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제가 세미나를 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C 레벨들이 있잖아요. 의사결정들을 하는 C 레벨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가 어떤 세미나가 있고 정말로 되게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분들하고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C레벨들하고 할 때는 약간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제페토에서 한번 우리도 메타버스 대사가 메타버스니까 여기 경영진들하고 모여봐. 금융기업이었는데 모여봐.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게더타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크를 안 끄신 거죠. 그러니까 안 끄신 거죠. 얘기하기 전에 누군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야? 이거 처음 경험하시는 거야,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모시고 여기 메타버스야? 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지금 너 나랑 장난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나랑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지금 이거 그냥 조그마한 이모티콘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얼굴이 보여?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압감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격차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물론 듣고 나시면 생각이 좀 실제로 바뀌시기도 하셨고. 하지만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게더타운 얘기를 들어볼게요. 게더타운으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방을 잘 만들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거기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휴게실도 만들고, 게임 공간도 만들고, 막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휴게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업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나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났어요, 수업이. 근데 학생들이 안 나가요. 여기서 놀아요. 여기저기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3, 3, 5 얘기도 하고,
여기서 스테이해요. 활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거를 교장 선생님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잽싸게 나가시고 화내시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다른 거죠. 이게. 하나의 서비스도 굉장히 다르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폭과 깊이가 정말 다른 건데, 메타버스 영역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나, 이제 가상의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거나 이런 공간에서 보면은, 거기서의 협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제페토나 이런 겟더타운으로는 지금으로는 안 돼요. 그런 협업이.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그런 행성이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메타버스는 그냥 제페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딱 바라보시면은 이 수많은 행성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들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건 그냥 애들이 노는 데 아니야? 게임하는 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딱 몇 가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성들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특수성도 다르고, 정말 그 B2B용도 있는 거고, B2C도 너무나 다양해요. 나중에는 정말로 굉장히 특이한 행성이 막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하는 행성도 있을 수도 있고, 행성도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책을 만드는 행성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책을 만들거나, 뭐 미술의 행성, 뭐 정말 목적도 다양한.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로 전체를 보지 않고, 만약에 그냥 요새 메타버스 뭐예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제페토지. 거의 동격화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거를 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끝나버리면 더 뒤를 별로 보지 않거든요. 재미있는 트렌드였어. 잠깐 재밌었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많이 행사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세미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안에서 지금 회의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기업이 이 브랜드 안에서 뭘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약간 뒷말들을 조금씩 하세요. 왜냐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아바타를 움직였는데, 근데 그게 움직이고 하고 그냥 채팅을 안 해서 말도 할 수 있고 뭐 재밌긴 해. 또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 막 이렇게. 근데 뭐 결국에는 박수 치려면 이모티콘 눌러야 되고, 거기서 막 춤을 추는 버튼 누르는데 이게 내가 추는 춤도 아니고, 그 버튼으로 동작 춤을 제가 그냥 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나는 여기서 손을 들었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지. 내가 여기서 이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다 동작들이 다 그렇게 이모티콘으로 모듈화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가능성을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정도구나. 근데 이게 진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진화의 또 다른 면을 본 게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나온 그 팀스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팀스에서는 제 아바타가, 거기 나와 있는 아바타가 손을 들면은 손을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면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춤을 추면은 아바타가 춤을 춰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러니까 팀즈가 본통 메쉬 안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의 일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그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간도 정말 수준이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능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춤을 추면 정말 춤을 추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정말 흥미로운 건데,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상대방이 미국인이면은 제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이 팀스와 메쉬가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상대방에게 영어로 가요. 언어의 제약이 사라진 형태를 딱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계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다음 버전이 뭐겠습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것들을 일단 화면 안으로 넣었죠. 화면 안으로 갖고 왔죠. 이제 여기는 이미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기반도 다 있거든요. 이제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얘기가 그 나라의 언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 이거 정말 옛날 것 같다는, 정말 이거 뭐 옛날에 봤던 공상과학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분명히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번역이 잘 안 돼요. 갔더니 뭐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좀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그 텍스트 시작 때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구글 번역기한테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구글 트랜스레이터. 처음에 어땠습니까? 난리였어요. 이게 뭐야? 해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번역을 한다는 그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기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서 고칠 수 있게 뭔가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 생산의 도구라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공간으로 오고 이게 보이스와 맞물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들을 막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말 그 실시간 세미나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장벽도 없이 언어의 장벽도 없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다른 어떤 시청에 한번 갔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얘기가 별로 없겠죠? 메타버스는 약간 그 뭐 게임 회사들이 하는 약간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공공기관이라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업무를 하시면서. 왜냐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재택도 하고 무슨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실제로 대면 업무를 해야 되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의 어떤 비대면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담당들을 돌아가면서 코로나 확진자거나 격리 대상자들을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순번을 정해가면서 하시나 봐요. 이제 순번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가가 다양하잖아요. 인종이 다양하니까 모르죠. 자기도 그 랭귀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지침을 줘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고 안 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사고 안 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가장 내가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불가피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면은 아주 어렵게 바디랭귀지를 하던 손발로 어떻게 하던 무슨 다 방식을 쓰다도 해야 되는데 가능한 나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같은 대안이 적용이 되면은 정말 어려울 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얘기하시는 보이스가 트랜스레이팅만 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좀 틀려도. 그럼 그 상황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얼굴을 만나지도 않고도. 왜냐면 그쯤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론가를 벗어났다고 알려지면은 막 찾아가서 막 알람도 해야 되고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또 어차피 가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들이 적용이 돼도 엄청 편해지시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직접 안 하시고 버추얼 휴먼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버추얼 휴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좀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든 일을 순번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처음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공 영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자정부가 1등이죠. 전자정부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자정부 민원24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죠.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민원24 사이트에서 어르신들 100명을 모아놓고서 로그인부터 주민등록등본 출력까지 한번 해서 가져오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몇 명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웹사이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점과 성과 면들이 보이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통화 중이고 한참 대기해야 되고 그쯤 되면 이제 인내심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사무소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가서 물어본 거죠. 왜 오셨습니까? 등본 떼러 왔어요. 이게 제일 속 편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바로 기존에 있던 점과 성과 면의 한계예요. 그게. 아무리 잘
전자정부 1등의 시스템도 이래요. 그건 이거의 한계예요, 이게.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희가 가상의 동사무소를 들어갔어요. 어르신께서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버추얼 휴먼이 등장을 해요. 물어보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저 등본 떼러 왔는데요. 저희 요새 휴대폰으로도 증권계좌도 만들어요. 정말 간단한 서비스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도 그냥 다 끝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관리 효율성도 늘어나요. 그리고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그게 바로 공간의 힘이거든요.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간 안이 편하거든요. 텍스트는 어렵죠. 치는 것도 어렵죠. 어르신들한테 어려워요. 텍스트를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공간 안에서는 이제 보이스 커맨딩을 하면 돼요. 누구 와주세요. 저 문 닫아주세요. 지금처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여기 와이파이 비번 좀 알려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모션으로 트래킹도 해요. 공간 안에서 지금 아이 트래킹도 하고 모션 트래킹도 하고 보이스 커맨딩을 하죠. 공간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 유용한 거예요. 정말로. 앞으로 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를 차단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정보 격차가 생기는 거지만 저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그거예요. 메타버스는 MZ세대들의 것이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MZ세대들이 지금 가장 세대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지금 있는 플랫폼들이 그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런 플랫폼들이 대부분 다 수면 위로 구성을 했죠. 근데 저는 이 공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의 행성들은 정말 수준도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성들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고 분명히 차별화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만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공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저는 MZ세대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그 시기가 안 온 거죠. 조금 더 진화되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아니 그 메타버스 경로당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 안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경로당에서 친했던 분인데 갑자기 저기 멀리 갔어요. 아쉽잖아요. 여기 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꽃꽂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메이크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약에 내가 돈도 벌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게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야지 저는 메타버스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 누구만을 위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혁명이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혁명이면 혁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냥 첫장 속의 태풍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교육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썼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든 예시가 이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분야하고 약간 특수교육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수교육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는 정말 특수훈련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할 수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교육 중에서 아주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고 비생산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화재 훈련을 하는데 불을 내야 돼요. 실제로 훈련을 하려면 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내야 되는데 너무 큰 불을 낼 수도 없어요. 못 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불이 나면은 물을 써야 돼요. 엄청난 양의 물을 써야 돼요. 또 소화기도 써야 돼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몇 명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기존에도 오래 있던 호주에서 플레잉 시스템즈라는 거는 가상 속으로 훈련하러 제가 이제 불을 끌어 들어가요. 그 옷을 방화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뜨거워져요. 온도에 따라 뜨거워지고 실제로 뜨거워지고 제가 호스로 물을 쏘잖아요. 방화점에다가 물을 쓰던 가스를 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쓰는 양의 압력만큼 압력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감 있게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불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액세스해가지고 그 불을 같이 끄는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수교육 분야, 이게 국방이나 경찰이나 뭐 재난, 소방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물론 이 훈련이 현실에 있는 훈련을 완벽하게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실의 경험은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여태까지
어거지로 10번 불을 내야 됐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한 70%, 80% 정도 훈련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래서 이 교육의 과정과 교육의 방식,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아주 유용할 수가 있다. 특히나 이런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 분야도 정말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안에서도 들었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명왕성을 공부를 한다는 한번 수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명왕성을. 여태까지는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명왕성 자료를 일괄적으로 뭐 나눠주거나 칠판에다 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좀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점과 선과 면의 자료를 가지고서 원웨이로 수업을 하잖아요. 칠판에 어떤 자료를 써가지고 지금 그래서 명왕성이 뭔지를 배우죠. 근데 조금 더 이것을 실감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명왕성이라는 가상의 행성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그냥 여기는 우주 같아요. 명왕성 같아요. 근데 뭔가를 딱 누르면 여기 써 있습니다. 뭐 명왕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왕성은 어떠어떠하고요.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이제 끝나요. 그럼 저희 학습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명왕성에 대한 정보는 무궁무진한데 저희 학습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죠. 이제 여기서 나 여기 뭐 하지 이제? 로그아웃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가면서 생각하죠. 다시 여기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4가지 4I를 갖춰야 돼요. 이거는 이멀전만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인텔렉션이 있어야 되고요.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되고 이미지네이션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멀전만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구글 I/O에서 발표된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구글의 람다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자기가 인격체를 가진 것처럼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요. 왜냐면은 학습이 다 돼 있거든요. 명왕성에 대한 모든 학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뀐 교육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다음 주에 명왕성을 만날 거니까, 명왕성 공부할 거니까 람다를 만나고 와라. 가서 람다를 만나고 와서 인포메이션을 쌓고 가지고 오고 나랑 인사이트를 얘기하자. 그럼 저는 이제 람다한테 가야 돼요. 가서 람다야, 너는 거기도 온도가 얼마나 돼? 왜냐면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온도가 얼마나 돼? 사람이 혹시 온 적이 있었어? 거기는 너는 이렇게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사진 좀 나한테 보여줄래? 그리고 너의 영상도 나한테 있으면 좀 보여줄래? 그리고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나갈 테니까 지금 네가 했던 여기까지는 지금 저장을 해주고 내가 다시 로그인을 할게. 그럼 람다하고는 제가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바뀐 상황에서는 이제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선생님들은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의 역량이 이만큼 있는데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인데 다 못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하느라고. 행정해야죠. 똑같은 정보를 전달해야죠. 그리고 비슷한 정보를 막 서로서로 만들고 계세요. 이것들 하는데 시간이 다 쓰고 있잖아요. 나머지 요거를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요. 근데 람다가 오게 되면은 이 시간이 늘어나죠. 엄청나게 늘어나죠. 제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지는 거고. 굉장히 또 제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메이크하는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이런 교육들도 다 모듈화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목이나 다양한 형태들로. 저는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교육 쪽은 이게 지금 교육적으로 지금 그 자리가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런 게 하나 나타나기를 저도 사실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로 물리 같은 수업은 저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물리라는 거는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물리 법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2D 기반으로도 왔던 것들이 있어요. 저희 로블록스 CEO가 로블록스를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그런 그 회사가 날리지 레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그런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물리를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로블록스 CEO가. 근데 그게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팔고 자기가 로블록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있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있는 법칙들을 적용하는 방식들을 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게임 안으로 갖고 와서 로블록스를 만들게 하고 스튜디오를 준 거예요. 만들 수 있게. 그러면은 물리나 다양한 물리 실험들을 만들 수 있는 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볼 수 있고 현실에서는 폭발되는 위험하고 아주 위험한 실험들이지만 여기 안에서는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포항공대가 이제 어쨌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HMD를 나눠주고
수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수업이 물리 실험 수업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포항공대는 그 물리 수업을 그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분모학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물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이걸 축적이 될 거예요. 기술들을 종합, 그 공간 안에다 지능화 시켜가면서 사라지지 않아요. 축적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이걸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또 대부분 생각을 하죠. 모든 대학들은 다 따로따로 만든다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 중요한 것들을 같이 만드는 방식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들을 이제 정부가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쉐어하면 되죠. 같이 쓰면 되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교육이 일루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인사이트도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또 뭔가를 만들거든요.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누군가가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한 플랫폼에 있으면 사실 좋죠. 플랫폼 안에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플랫폼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진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4I가 결합된 콘텐츠를 사실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4I가 갖춰져 있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있는 흔히 말하는 실감 콘텐츠나 XR 콘텐츠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게임같이 멋있는 애니메이션 가상 공간 속에 있다가 지금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들이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시도들은 있어온 게 인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던 산발적인 것들이 이 플랫폼 안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 기획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디에 무엇이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용도로 우리가 마치 포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어딘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근접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호드랩스 있잖아요. 호드랩스가 이제 영어를 게임 기반의 미션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바타로 갔을 때 그 상황에 가서 자기가 그 상대방 그 안에 있는 NPC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패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NPC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일종의 약간의 그 제약적인 면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VR로 들어가서 영어를 하는 뉴욕 체험을 한다거나 여행가 돌아다니는 거 이러니까 있기는 해요.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진화되길 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과거의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인공지능의 답변도 하고 뭐가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로 VR 영어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드랩스 뭐 게임 가서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분명히 그런 교육들도 진화를 할 거예요. 영어 교육이 있는데 제가 어떤 대기업에 영어 교육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로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영어 강사가 아바타로 나타났어요, 그냥. 그래서 저랑 화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요? 했더니 이거 좀 아바타가 등장했으니까 메타버스 아니냐. 맞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않은데 근데 아바타로 하나 선생님이랑 하나 아주 다른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자가 들어가서 내가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제가 공간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왔더니 뉴욕이에요. 저의 미션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뭐 A라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와라. 그럼 저는 이제부터 뉴욕에서 내려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던 거 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도 있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어봐서 어쩌저쩌 가서 면접에 들어갔더니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심사위원들이 앉아있고 제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또 막 질문을 막 해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다 영어를 해야 돼요. 이제 정말 그 생존 영어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존 영어를 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떤 맥락이었는데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된다. 코칭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게 저는 그 공간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대체 불가능. 사실 그 말도 어렵죠.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현실에서 제가 부동산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 있죠. 거기에 소유 기록들이 다 나와 있죠.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 그리고 소유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땅이 제 땅, 이 부동산이 제 거면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겠죠. 소유 변동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나의 자산임을 증명해 주잖아요. 내 거라는 것을. 이건 건물은 진짜 건물이고, 이건 여기 위치해 있고, 이건 네 거라는 거를 이게 증명을 해주죠. 근데 과거의 디지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잖아요. 파일이고 뭐고 다 그냥 무한복제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새로운 방식들이 이거랑 현실에서의 이 방식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구현이 되는 거죠. 가상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내 것이고 소유가 내 것이고 진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방식이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은 제 전자치가 많이 다 기록들도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팔면은 소유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소유권의 이전 사항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수익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디지털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여기다가 다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바타든 집이든 게임이든 뭐든지 간에 다 여기다가 NFT를 결합을 할 수 있죠. 실제로 NFT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죠. 이것들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오픈시도 그렇고 카카오의 이제 크립토 스페이스라는 것도 그런 거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NFT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내 거라는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나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현실에 있던 방식들이 이제 다 일로 오게 되는데 기회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요. 이걸 이 만드는 과정상에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만큼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NFT를 만들었어요. NFT로 어떤 아바타를 웹툰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형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NFT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만든 거. 근데 이걸로 제가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스토어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프시라는 곳에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누가 관심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거래 기록도 남는 거 이전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로 뭔가 경제 활동을 했어요. 이거에 맞는 수익을 누군가한테 이 아바타를 지분 투자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예. 질문만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가상 현실과의 그 경계를 없애주는 한편 오히려 괴리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그 관측관 같은 데 안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메타버스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제 현실에서 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가는 거지 여기 세상에서 마치 관특권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부작용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메타버스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읽고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잠자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그거는 가상 공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오프라인에서 있어야만 되는 시간들의 비중이 상당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메타버스에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그래요. 가만 내비두면 나쁜 걸 먼저 배워요. 게임에 먼저 중독이 되고 그 몰입감이 있고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걸 알면 좋은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하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가이드라인을 모르거나 어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게 어디 좋은지 알려주면은 그 경험을 먼저 하면 그걸 먼저 하겠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나쁜 걸 먼저 배웠어요. 그럼 그걸 정말 빠져들기 딱 쉽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그런 불법 콘텐츠나 포르노도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정말 넓고 무궁무진한 기회를 주는데 제일 먼저 본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본 게 아주 중독성 있는 게임이에요. 거기 빠져들죠. 계속 중독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메타버스는 더 심할 거예요. 더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정말 좋은 멋진 그림도 만들 수 있고 예술작품도 만들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정말 건전한 저 세상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장애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난 더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죠. 정말로. 읽고 쓰는 능력을 정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사실은 너무 큰 게 똑같은 불법 콘텐츠 예를 들면 포르노라고 쳐요. 인터넷 시대 때의 포르노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포르노가 제작자가 있거나 뭐 도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거의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불법 콘텐츠를 이들의 세계에서 유통이 되는 걸 보거나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거나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간으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점과 선과 면에 있는 이 불법 포르노가 공간으로 오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 제가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랙션이 됩니다. 인터랙션이. 공간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바타든 뭐든지 간에 굉장히 실사에 기반에 가깝게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버추얼 휴먼은.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 보면 몰입감이나 중독성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이쪽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래서 메타페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유인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제도적인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2016년도에 큐비VR이라고 하는 게임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가상공간이 재밌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다.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혼자서 플레잉하다가 멀티모드로 바꿔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플레잉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는데 가상공간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썼어요, 글을. 저는 가상현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엄청나게 그때 큰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술의 목적이 이 지능화된 공간을 만드는 거고 이 공간 안에서 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슈트를 입고 글로벌을 끼고 막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저는 이제 사업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 정부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 그걸 만든 회사가 이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정말로 그걸 만든 회사가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했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어떤 버블을 만들어서 튕겨나가게 하는 퍼스널 버블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능들을. 그건 기술적인 조치예요. 사업자들이, 기업들이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 때 가장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사전에 고려가 많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사전에 그게 안 돼 있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방관하면 안 되고,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기술적인 조치만으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있고 정보출연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정보출연연구소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 때 사전에 그런 연구들을 미리미리 선행해서 하고 정보 전략들을 만드는 데 이제 같이 도움을 주는 연구인데 최근에 이제 뭐 2019년도에 실감 콘텐츠 산업 전략이라는 정보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 전략이 있고 작년에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전략이 또 나오고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메타버스를 우리나라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고 디지털 뉴딜 사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메타버스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연구들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고민해야 되고 제도적인 부분도 또 기업들이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야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봤던 일련의 집중적인 시간들이 이제 3년이 집중적으로 넘은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나 뭐 KT나 아니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유관된 일들을 다 해왔죠. 사실은 그 IT 산업 전략을 짜고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벌써 그런 시간이 벌써 이제 한 17년, 18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 나온 거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떻게 보면은 비긴지잖아요. 정말 시작이 됐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태풍,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진짜 태풍이 온다. 그럼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무궁무진한 기회도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제 기준으로는 그 개인들에게도
과거에 내가 인터넷 한번 돌이켜보세요.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멋진 유튜버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그 시간을 돌린다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이제 이런 공간의 특이점이 왔어. 여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무궁무진한 크리에이터의 세상으로, 크리에이터의 경제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길 바래요. 왜냐면 요새 너무 답답하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의 그 도피처가 아니라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가서 돈도 버시고요. 돈을 버는 이유가 현실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들지 않고 페인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멋진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여기서는 백수여도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기업들은 이 안에서 보면 이제 경쟁력들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또 투자들도 하실 거지만 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뒤처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이다라는 그런 것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공공 분야거든요. 어떤 혁명이 왔을 때 가장 늦게 대응하는 쪽이 이제 공공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혁명에서는 굉장히 좀 주도적이고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로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정부, 공공 서비스도 정말 메타버스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개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정보도 좋고 이런 세상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예.